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중에서 몇 개나 해당하는지 한번 세보세요. 1. 엘리베이터 타면 닫힘 버튼부터 누른다. 안 닫히면 닫힐 때까지 누른다. 2. 전화 걸 때 통화 연결음이 3번 이상 울리면 그냥 끊는다. 3. 줄 설 때 옆줄이 짧으면 바로 옮긴다. 4. 노래방에선 무조건 간주 점프. 5. 봉투 뜯을 때 안 뜯기면 그냥 찢는다. 6. 고기 구울 때 안 구워졌는데 자꾸 뒤집는다. 네, 전부 다라고요. 괜찮습니다. 빨리빨리에 익숙한 우리만의 문화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 추가합니다. 혹시 얼죽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바빠 죽겠는데 언제 뜨거운 커피 훅훅 시켜 먹냐 이겁니다. 12월의 첫날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 이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옷 색깔 맞춰 입고 그러면 깔맞춤 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깔맞춤 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행사에 각종 공식 행사에 딸 김주애를 대동해서 나타나곤 하는데요. 이번에는 방금 말씀하신 시밀러 룩까지 갖춰 입고 나타나서 또 그 사진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하. 김정은 위원장과 딸 김주애 똑같이 어머나. 가죽 코트를 입고 있죠. 김정은 위원장은 검정색이고요. 네, 김주애는 약간 붉은색 자줏빛의 옷으로 맞춰 입었습니다. 톤까지 좀 비슷한데요. 네. 이 자리는 공군 기념일인 항공절을 맞이해서 딸 김주애를 대동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공군사령부와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를 찾은 모습입니다. 네. 김정은 부녀는요, 이 비행사들의 시위 비행을 참관했는데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 있는 김주애의 모습 마치 느낌이 공군사령관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군 협주단의 공연도 관람했다고 합니다. 아니, 전예현 평론가님, 저런 모습 보면 와 되게 멋지다 그럴 줄 알았나 봐. 참 가지가지 하고 있네요. 진짜 그런 생각 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북한에서는 김정은 일가에 대한 우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직 어린 김주애를 저렇게 공식적으로 보이는 군 행사에도 대동을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모습인데요. 알짓이야 진짜. 아유. 호칭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죠. 조선의 샛별 여장군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요. 최근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축하하는 간부 강연회에서 김주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다라고 하죠. 우주강국 시대의 미래는 조선의 샛별 여장군에 의해 앞으로 더 빛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샛별이라는 것이 북한에선 보통 우상화를 할 때 많이 쓰는 용어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김일성이 초기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조선의 샛별 이런 표현을 썼었고 김정은에 대해서도 어린 시절 샛별 장군으로 불렸고 이제 김주애를 다시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 북한이 김주애를 어떻게 칭해왔는지 호칭으로 쭉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좋은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경애하는 정비서동지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격정으로 충만된 만세 소리가 장례를 진감했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장윤미 변호사님 자제분이라고 쭉 부르다가 조선의 샛별 여장군 이게 우리 정서로는 이게 그만큼 격상된 거라고 이게?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김주애가 첫 공식 석상에 나섰던 건 지난해 11월입니다. 당시에 신형 ICBM 시험 발사하는 곳에서 김정은의 손을 잡고 공식 석상에 첫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 당시에 북한은 사랑하는 자제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후에도 존귀하신 자제분이라거나 아니면 존경하는 자제분 이렇게 자제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조선의 샛별 여장군 이렇게 격상된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것은 김주애가 등장한 이후에 처음
우상화 작업이 이뤄진 신호탄이다. 이런 해석을 낳고 있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에서는 김주애를 후계자로 공식화한 작업의 일환인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요. 본인의 SNS를 통해서 네. 이미 북한 지도부 최고위층에서 김정은의 딸을 후계자로 임명하는 내부 절차를 끝냈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게요, 저 모습 보세요. 저 선글라스에 검은 저 뭐 가죽 코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참 가지가지 한다 했잖아요. 저게 이른바 북한 김정은이 그런 거 했잖아요. 트럼프라고 만날 때,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만날 때 북한도 정상 국가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백성원 저게 정상 국가입니까 저게? 정상국가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뭐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지 저희가 뭐 단언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최소한 4대 세습을 염두에 두고 김주애를 띄우고 있구나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슨 왕조 시대도 아니고 4대 세습이라는 건 참 와닿지 않는 그런 얘기인데 네. 일단 정부 당국에서는 일단 후계자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외통위 종합감사 과정에서도 일단 후계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후계 구도와 관련해서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지금 북한의 후계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후에 남북 관계나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근데 또 일각에서는 북한은 사실 인권에 있어서는 굉장히 후진국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여성 인권도 마찬가지고요. 가부장적이고 여성 인권이 낮은 사회에서 과연 김주애를 후계자로 하는 것이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숨겨진 아들을 권력을 넘기는 방향으로 다 세팅을 하면서 대외적으로만 김주애를 띄우는 게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정상국가하고도 약간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성 인권 굉장히 높여주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까지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북한은 참 알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자신의 딸을 김주애를 이렇게 과시한 걸 넘어서 또 하나 뭐 과시한 게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날 공군을 찾은 김정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닭알에도 사상을 채우면 바위를 깰 수 있다. 우리 당의 힘에 대한 논리고 정의이며 철학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 전력 중에서 이 공군의 전투력은 최약체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걸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하지만 이 사상 무장을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과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반도와 태평양 일대의 작전 계획이 담긴 듯한 위성 사진을 종이로 제작된 자료가 아니라 초대형 스크린 등으로 펼쳐놓은 내용을 검토하는 모습. 지금 보이는 저 장면입니다. 지금 굉장히 현대화 그리고 또 정보화된 모습을 과시하는 듯한 장면으로 보이고요. 네. 이때 담배를 손에 쥔 채 첨단 장비들을 살펴봤는데 벽에 설치된 디스플레이 화면에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과 동남아 일부 지역이 포함된 서태평양 일대 그리고 태평양 전역 등의 모습이 흐릿하게 처리된 채 담겨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 대형의 바닥에 우리 보통 뭐 쇼 무대에서나 보는 거 있잖아요. 바닥에 스크린을 깔고 그걸 내려다보면서 근데 그렇다면 전혜연 평론가 저게 혹시 얼마 전에 북한이 정찰위성 쏘아 올렸다고 성공했다고 막 세계 만방에 자랑했잖아요. 혹시 그게 보내온 거예요? 저 사진을 어떻습니까 이게? 네, 위성 사진 공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할 지점은 있는데요. 지난달 21일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에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하고 이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국제사회에서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발사한 이후에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느냐의 여부겠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은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은 굉장히 이것이 아주 성능이 대단하다. 그래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국, 백악관, 펜타곤 이런 것까지 촬영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상 가동 중이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사진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진 공개 여부에 따라서 신뢰도가 좌우될 수 있을 거라고 하고요. 네. 또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군사정찰 위성에 대해서 국제사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라던가 미국, 일본에서도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까지 언급하면서 강력히 지금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다만 보통 조정 기간이 4개월 전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북한은 지금 주장대로는 10일 만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위성 사진이 공개될지가 또 관심사입니다. 네. 북한이 과연 정말로 호언장담한 대로 뭔가 결과물을 낼지는 일단 신중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세요. 룸살롱 아니고 단란주점. 글쎄요. 뭐가 다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누군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HK 이거는 제가 초선 올 때 내가 돈 내고 간 것도 아니고 선거운동 하려고 선배가 술 한번 맥주 한잔 사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예요. 이게 룸사롱도 아니고 그냥 단란주점입니다. 그 한 번을 가지고 이렇게 비약해서 떠들고 있습니까? NHK 룸사롱에서 여성 접객원들 불러서 술 먹고 참석한 여성 동료에게 쌍욕한 거, 그게 팩트고 송영길 전 대표는 그게 뭐 어떠냐라는 희귀한 의견을 내고 계시는 거고요. 새천년 NHK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전현평론가님 NHK 하니까 시청자분들 그 일본 방송 그거 NHK인가? 그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럼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일단 새천년 NHK 방송국 이름이 아니라요. 지역의 한 단란주점 이름입니다.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이 지적이 굉장히 좀 난감하고 아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 2000년 5월 17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5월 17일이면 5.18 광주에서 5.18이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가 열리는데 그 전날 보통 전야제 성격의 행사도 열리거든요. 네.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이른바 386 세대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이 광주에 내려갔는데 네. 그런데 이 NHK, 새천년 NHK라는 단란주점에서 여성 접대부의 서비스를 받으며 술을 마셨다. 이런 부분이 알려져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죠. 네. 최근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외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송영길 전 대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거칠게 비판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은 다시 이것을 반박하고 또 꼬집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다시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 5월 17일이면 계산을 해보면 광주 민주화운동 20주년 되는 날이잖아요. 그때 저런 일이 있었던 걸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 뭐 어떠냐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야 그거 한번 단란주 하면 가서 한 거다. 그 뭐 선배가 내 돈 내고 간 것도 아니고 선배가 술 산 자리였다.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물고 늘어지냐 한동훈 장관 이런 거예요. 한동훈 장관 저격했는데 그럼 맞받아 쳤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송영길은 아시다시피 7년 동안 노동 현장에서 땀을 흘려서 일해왔어요. 지금 한동훈 장관 딸이 다녔던 그 체릭 스쿨을 제가 인천시장 때 오픈한 사람입니다. 나한테 고마워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어렸을 때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하면서 갑질하면서 노동을 해봤어요. 땀을 흘려봤어요. 저는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제일주의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 가르치려 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참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저 송영길 전 대표 얘기 중에 그냥 문장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백성문 변호사님 네. 땀 흘려 일해봤냐 노동해봤냐 쉽게 말하면 혹시 먼저 문맥에 따라서는 저 공사판에 가서 이른바 막노동 해봤냐 뭐 그렇게도 들리고 그러니까 땀 흘려서 일해봤냐 지금 한동훈 장관이 무직으로 지내온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한동훈 장관은 검사 생활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20년 가까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도 저런 노동은 안 해봤는데요. 해보셨어요? 저는 일주일 딱 해봤어요. 일주일이요? 알바로. 네네. 그럼 인정 받으시겠네요. 아하. 송영길 전 대표한테.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저렇게 일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그동안 검사 생활하면서 국민들 아까 말한 것처럼 피 같은 생을 받으면서 사실 저도 검사들 주변에 친한 분들 많지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정말 힘들게 일합니다. 근데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송영길 대표 전 대표께서 지금 본인이 하는 얘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지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저도 사실 NHK 그 소위 룸사롱 사건이라고 하는 게 네. 그게 룸사롱이면 안 되고 단란주점이면 되나요? 본인이 돈 내면 안 되고
형이 돈을 내주면 괜찮나요? 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 사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대외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언급을 하는 건 한 번씩 꺼낼 때마다 본인이 훨씬 더 데미지를 많이 받는다는 거 그걸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동훈 장관 나이가 자신보다 어리다는 그런 표현까지 거론했던 적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근데 이에 반해서 장유민 변호사님 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자 송영길 전 대표 저렇게 언급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쳐. 그런데 한동훈 장관도 지지 않고 계속 얘기하네. 이런 분도 계실까요? 그러니까 여러 패러디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화법을 비꼬는 무슨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최소한 말싸움에서 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과의 설전에서 항상 뭐 알꼬리를 잡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모르겠습니다. 보수 지지층 분들한테는 속 시원하다. 민주당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격하니까 박수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말꼬리를 잡는다는 인상 그리고 23년 전의 일 잘못했으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대다시 비꼬듯이 이야기하고 상대에게 모멸감을 주는 화법이라고 한 언론에서도 평가를 했던데 네. 그런 화법은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인적 신뢰도도 좀 깎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큰 정치 미래를 꿈꾸신다면 이런 화법에 대해서는 최소한 자기 반성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절대로 지지 않죠. 아마 여러분도 느끼시긴 하실 거예요. 근데 절대로 지지 않는 모습에 이 송영길 전 대표가 글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지지 않고 상대방이 반격하면 갑자기 자기 풀에 뭔가 좀 이렇게 막 욱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언 나왔을까요? 이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박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리며 국회에 와서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는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 있으면 물병으로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국민들께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말과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서 잘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 있잖아요. 전현현 평론가님이 보실 때는 뭐가 이렇게 막 뭔가 막 악에 바치고 왜 한동훈 장관은 뭐가 이렇게 막 있는 것 같으세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해서 무소속 상태이긴 합니다만 과거에 민주당의 대표였었죠.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다는 심정을 최근 토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고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우리가 이렇게 검찰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어떤 억울함이나 이런 걸 호소할 때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만 본인의 본질적인 문제를 조금 더 피력하려면 감정을 가라앉히고 본질적인 문제를 말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들고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 총선에 출마할 거라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자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행정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저렇게 야당 정치인이든 여당 정치인이든 정치인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투로 말을 하지는 않거든요. 향후에 어떤 행보를 하시든 법무부 장관직을 갖고 있는 한은 정치적 논란이 일어나는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특히나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뭔가 비꼬거나 이렇게 하는 말투는 윤석열 정부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역시 언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야당 의원들은 이 누구한테 질세라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을 건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 반발하는 모양새인데 앞으로 이런 모양새가 글쎄요 사그라들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보세요. 뺨 맞고 도망치고 벌금 내고 아니 보통은 뺨 맞고 뺨 맞은 사람이 도망치고 벌금까지 내요. 안지용 기자님. 네, 맞습니다. 이게 선뜻 납득이 되지 않은 내용이죠. 네. 이 일은 지난 5월 9일 새벽 1시경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벌어졌습니다. 네. 5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약 2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2m요? 그렇습니다. 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9%로 조사가 됐습니다. 만만치네, 만만치. 그런데 이 남성 자신의 음주 운전 행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던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겁니다.
아니 음주 운전을 했다는 건 자기도 인정하면서 뭐가 억울하다는 걸까요, 이담 아나운서? 아까 제목에 뺨 맞고 도망치고가 있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50대 남성이요, 한 여성인 지인과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면서 술도 마셔요. 그러니까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네. 대리운전 불러서 이 여성을 집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네. 대리기사는 차에서 내렸고요. 이 여성과 이 남성은 한 2시간 정도 차 안에서 시간을 좀 보냈다고 해요. 네. 뭐 이야기도 하고 그랬겠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여성은 집에 가야 되니까 또 남성도 집에 가야겠죠. 그러니까 또다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을 합니다. 네. 그런데 별안간에 어떤 남성이 갑자기 다가와서 뺨을 때리더라는 겁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대리운전 기사는 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그냥 네. 갑니다. 대리운전 기사 갔어요. 네. 그리고 어떤 남성이 본인을 폭행을 하죠. 그러니까 차에 타서 이 남성이 본인이 도망을 가려고 2m 정도, 3초 정도 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남성은 나는 긴급 피난, 정당 방위로 운전을 한 것이다. 한마디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보기 드문 상황, 해괴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차근차근 저 말이 사실인지 짚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혜연 평론가님. 그러면 진짜로 갑자기 등장해서 깍이로 뺨을 때린 그 남성은 누구예요, 그러면? 그런데 보통 낯선 사람이 와서 자기 뺨을 때린다면 항의하겠는데 이 남성 왜 도망이 갔을까요? 이 남성과 같이 있던 여성, 이 두 사람은 불륜 관계였고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이 남성은 바로 이 여성의 남편이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 상황이 일어난 장소 바로 이 여성의 집 앞이잖아요. 이 남성이 본인의 차로 이 여성을 집 부근에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서 데려다 줬고 그 안에서 뭐 대화도 하고 단련한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그 장면을 본 남편이 나타나서 불륜 관계를 목격하고 뺨을 때린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야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손뼉을 치실 거야. 아, 그래서 뺨 맞고 도망치고구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 긴급 피난으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허.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고가도로 위를 차 가고 있는데 대리기사가 그냥 가버렸어요. 어머나. 고가도로 위에 차를 세워놓고 네. 뒤에서 차 오다가 부딪히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아하. 그러면 술을 마신 상태지만 어쩔 수 없이 안전한 데까지 빼는 거. 이런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긴급 피난인데 이 상황에서는 될까요? 이 남성 입장에서 남성 입장에서는 긴급한 상황이었을까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네. 있었을 텐데 문제는 그 당시 상황은 뺨을 맞고 더 때리려고 하는 상황이라 그냥 약간 멈춰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하. 그럼 현재 아주 긴급한 위난 상황은 아니고 또 둘째는 이제 재판부의 표현이 좀 재밌는데 꼭 음주운전 안 하고도 도망갈 길 있잖아요. 뛰면 돼요. 아하. 때리려고 하면 뛰거나 그러네요. 뭐 어떤 식으로든지 본인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잡아서 운전대를 잡았다라는 건 이건 긴박한 상황이라 보기 어렵고 긴급 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이 남성은 95년, 2001년, 2018년 세 번의 음주 전과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최종 전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딱 2m 같지만 네. 그래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하. 법이요 정말 명확하게 솔로몬의 해법으로 잘 판단한 것 같아요. 역시 나쁜 짓을 한 사람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뺨 맞고 도망치고 벌금 내고 3종 세트 당한 그런 꼴을 당했습니다. 야, 우리 그런 말 해요. 나이만 먹었다고 다 어른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마 이번 얘기 들으시면 딱 그게 실감 나실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네, 나이만 먹었죠. 철도 없고요, 양심도 없고요. 정말 어머나. 생각도 없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아하. 영상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이것도 3종 세트네요. 자, 놀이터에 한 여학생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학생은 곧장 미끄럼틀로 다가가서요, 묶여있던 검은 봉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이 봉지 안에는요, 담배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나? 자, 이번에는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한 여학생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대화를 마친 남성, 바로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으로 걸어갑니다. 네. 이후에 이 남성은요, 편의점에서 산 담배를 여학생에게 슬쩍 건네주고는요, 어디론가 같이 걸어갑니다. 사가지고 나왔네, 일단. 네, 여학생이 이제 부탁을 건네주는 받고 거예요? 담배를 산 것 같죠. 네. 자, 그 뒤를 경찰들이 쫓아갑니다.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아, 이제 쫓아가는 게 경찰이었네요. 아하, 뭔가 지금 잠복해 있다가 낌새를 알아채고 잠복해 있다가 딱 현장에서 검거하는 장면인데, 근데요, 저 두 사람은
무슨 사이길래 무슨 담배 살면서 007 작전하듯이 막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남성은 어른이지만 이 여학생의 심부름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서 담배를 사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한마디로 담배를 저렇게 사다 주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한 갑에서 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몇 갑을 사다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제주경찰에 따르면 20대에서 30대인 남성 3명이 최근에 SNS에 담배 대리 구매해준다. 이른바 델구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글을 올려놓고서 청소년들이 접속을 해오면 어떤 담배를 몇 값을 언제 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받은 다음에 저렇게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신 사주고 전달해주는 참 철없는 심부름꾼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참 진짜 철딱서니 없다고 저는 철딱서니가 진짜 10대들한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 어른이라는 인간들이 참 우리 보통 시쳇말로 그러죠. 참 찌질해 진짜. 참 못났죠. 참 못났어요. 아유, 진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또 나름 되게 거창합니다. 분명히 불법이잖아요. 네. 걸리면 안 되니까 추적 피하려고 인적 드문 장소에서 접선을 하고 직접 청소년을 만납니다. 아유. 그리고 또 마약 유통 방법 중에 우리가 소위 던지기 수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장소에 던져놓으면 하고 돈 받아가는 세상에. 그런 형태로 지금 이 담배 심부름을 했던 건데 일단 제주자치경찰단에서는 지금 최근에 이제 아동 청소년들에게 유해 약물이나 이런 담배 같은 것 관련돼서 유통이 된다는 그런 이제 첩보를 받고 네. 계속 모니터링을 해오다가 이번에 20대 남성 1명 검찰에 송치했고요. 또 30대 남성 2명을 입건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에게 대리해서 술을 뭐 팔거나 갖다 주거나 담배를 구해주면 2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아니 왜 우리가 어른이라고 표현해요? 이 성년이 됐다고 다 어른이 아니라 판단도 할 수 있고요. 행동의 본을 보여야 되지. 아니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할 짓이 없어가지고 미성년자 학생이 저기 아저씨 죄송한데요. 저기 담배 사주세요. 제가 3,000원 드릴게요. 좀 적으세요? 5,000원 드릴게요. 그거 한다고 오케이 가지고 담배 갖다 받. 이게 어른이 할 짓이에요 이게? 나이 먹고 그게 할 짓이에요? 근데 장윤 변호사님 네. 진짜 저런 어른 뭔가 좀 따끔하게 좀 적어도 분명한 법 위반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한심하고 지금 짚어주신 대로 술이나 담배를 제공하는 성인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을 갖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사실 이 3명 잡고 봤더니 한 명은 정말 수수료라도 심부름 값이라도 받으려고 이 담배를 사다 준 어른이 맞았는데요. 나머지 둘은 좀 달랐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대신 담배를 사다 주는 걸 빌미로 청소년과의 만남을 이어가려고 했던 의도가 있던 것으로 지금 경찰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담당한 제주자치경찰단은요. 일단 대리 구매는 성범죄 등 추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이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기관과 시민, SNS 사업자 등 사회 전체의 공동 노력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찌질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저 3명 중에 2명은 늑대의 탈 쓴 거예요. 뭔가 그 음흉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학생을 상대로 정말 진짜 못난 행동이고요. 저런 사람들이 다 어른들 망신시키는 거예요. 따끔하게 담배 사달라 그러면 학생 심부름하게 노담. 요즘 그 광고 나오잖아요. 공익 광고. 노담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노담. 요 노담 세대가 되라고 이 훈육해야지 뭘 사다 주고 있어요. 정말 저 어른들 법의 따끔한 맛 좀 받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준? 진짜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 그 다음 제목이 한국에서 콘서트 볼 수 있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담하면서 이게? 한국에서 콘서트 볼 수 있다가 아니라요. 있나? 물음표입니다. 아하. 약간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오. 자, 어떻게 된 얘기냐면요. 일단 유승준 씨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2002년에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서 이제 한국에 입국이 금지가 됐고요. 네네. 그 이후에 비자 발급도 계속해서 거부가 돼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스티브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면서 소송을 냈는데요. 두 번째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한 겁니다. 이겼어요? 네,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는데요. 이게 1심에서는 유승준 씨가 패소를 했고 2심에서 승소를 했고요. 대법원이 이거를 최종 판결을 확정을 한 겁니다. 대법원까지 났어요? 그렇습니다. 이로써 우리 정부 상대로 낸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유승준 씨가 승소를 하게 된 거죠. 2002년에 병역 의무를 면탈하면서 한국 입국이 금지된 지 21년 만에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서 콘서트 보게 되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콘서트 한국에서 콘서트 한다. 지금 이담하면서 얘기 정말 잘해주신 거예요. 콘서트 한다가 아니라 한나인데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유승준이라는 사람이 여러 감정을 뭐 갖고 계실 텐데 이게 언제적 일인데 지금 소송 결과 이제 난 거 지금 그때 중간 과정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유승준 씨, 스티브 유 그 당시 2000년 초반에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중들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본인이 군대를 간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돌연 출국을 해서 입대 전에 그러면서 이제 국민 밉상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재외동포법 같은 경우 병역 기피 목적으로 저렇게 출국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당분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이번 소송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2015년에 계속 비자 내주세요 했는데 안 내주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로 소송을 냈고 그때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기억나는데 2015년에 이제 유승준 한국에서 콘서트 하나? 2015년에도 있었어요. 그래. 네네. 근데 그 이후에 저 한국 갈게요 비자 내주세요 했더니 안 돼요. 대법원 판결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네. 사유를 다른 걸로 하는 거예요. 와. 당신 들어오면 우리나라 국익을 했죠. 사유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사유를. 정부가 그러니까 이 사유 바꾼 거에 대해서 또 지금 잘못됐다고 또 소송을 낸 거예요. 2020년에.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한 번 한국에서 콘서트 하나가 된 건데 네. 이것만으로 한국에 뭐 비자 발급이 무조건 될 것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아직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 영상 여러분들이 아마 질리게 보셨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목에 막 핏대가 설 정도로 격정적으로 나를 왜 내 고향 내 조국에 가고 싶다는데 왜 못 가게 하는 거 막 이렇게 흥분해서 막 얘기하던 그런 장면이. 그런데 자 보세요. 장윤민 변호사님. 그러면 대법원 최종까지 나설 땐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은 열렸어. 그럼 당장 내일이라도 나 한국 갑니다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첫 번째 문턱은 외교부입니다.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2020년도에도 승소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다른 사유를 대면서 외교부에서 이건 병역 기피 목적이었기 때문에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당신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한다라는 다른 사유로 입국을 저지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또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을 한번 다시 지켜봐야 되고요. 그런데 외교부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그렇다면 비자를 내주겠다라고 결정을 하더라도요. 그 뒤에 또 하나의 문턱이 뭔데요? 있습니다. 법무부입니다.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게 되면 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또 왜 이런 결정을 했냐. 경무청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켜켜이 지금 넘어야 될 산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법원에서까지 어쨌든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준 만큼 일단 비자 발급되면 입국 금지한 그 법무부의 조치도 해제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가정법입니다만 백성 변호사님 앞서 이제 저희가 그 남아있는 산적해 있는 과정했지만 혹시 외교부가 정말 진짜 만에 하나에 외교부가 일단 오케이 그래요 내드릴게요 비자 근데 법무부가 안 돼요 했으면 그럼 법무부를 상대로 또 소송전을 벌일 수 있어요 유승준 씨가? 그럴 가능성이 꽤 높죠. 유승준 씨가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건 2015년에 소송이 시작이 돼서 이제 들어올 길이 생겨서 2020년쯤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승소 판결 받아서 안 돼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소송을 해서 지금 또 한 3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준 씨는 본인도 본인이지만 본인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이제 피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넘어야 될 산이 두 개나 있죠. 네네. 외교부와 법무부인데 법무부네. 법무부 입장에서는 병무청에서 과거에 그냥 출국해버려서 그것 때문에 입국 금지해달라 해서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건데 병무청에서 다시 들어오는 거 괜찮다고 하면 우리도 검토해볼게요 이런 입장이라
법무부 입장도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아하. 근데 뭐 유승준 씨가 이제 본인의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진작에 반성을 하고 네. 그런 입장을 좀 표명을 하고 그렇다면 일단은 사실 38살이 넘어서 병역 멘탈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해서 그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 38 넘은 사람들은 다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본인만 왜 그래 이런 게 강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번 판결까지 하는데 또 처음부터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건 그거는 좀 법무부나 외교부 입장에서 썩 좋은 그림은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에는 만약에 유승준 씨가 들어오고 싶다고 하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아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신이 소송을 낸 당사자고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전혜연 평론가님 자기가 이겼다는 거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유승준 씨도. 예, 당연히 알고 있고요. 유승준 씨가 본인의 SNS에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기사를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 하지만 내 입장이 어떻다 혹은 내 기분이 어떻다 이런 글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조심스러워서 그냥 기사만 알리는 것, 소식을 알리는 형식을 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SNS를 비롯한 곳에 유승준 씨의 팬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가서 일부가 좀 축하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명이 벗겨지고 원할 때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면 좋겠다. 또 한국에서 만날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 무엇보다도 한국에 오면 꼭 콘서트 해달라. 군대 전대 가면 안 된다. 이런 댓글이 달렸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게 많은 대중의 마음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군대 문제가 정말 예민한 문제입니다. 네. 제 주변에 성격이 조용한 분들도요. 군대 기피 얘기만 나면 목소리가 커지죠.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지금 군대 간 사람들, 앞으로 군대 갈 사람들, 그분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 그리고 본인의 애인을 군대에 보낸 사람들, 다 이 군대 문제 때문에 신성한 의미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병 깊이 보면 좀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콘서트를 과연 열 수 있을지 대중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득력 있어요. 지금 전혜연 평론가 말씀 설득력 있는데. 근데요. 안진영 기자님 뭐 일부인지 뭐니 뭐 몇 명이나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이처럼 SNS 통해서 축하해요. 한국에 오면 꼭 콘서트 열어주세요. 이런 팬심으로 보이는 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진짜 우여곡절을 넘고 산 넘고 물 건너서 한국 들어오면 진짜 콘서트를 열 수 있기는 있어요? 일단 한국에 입국해서 본인이 열겠다고 하면 이걸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앞서서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할 때도 비자 종류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삼았어요. 일반 관광 비자가 아니라 왜 이렇게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원하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네. 2019년 인터뷰에서 유승준 씨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사랑한다.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거고 이런 영리 활동의 목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입대를 하겠다고 예전에 얘기했던 건 대국민 약속에 있는 팬들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돌아와서 영리 활동을 하게 된다면 또 그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 보면 연예인 입장에서는 가장 큰 사망 선고는 대중의 기억에서 잊히는 겁니다. 사실 현재 30세 미만은 유승준 씨의 활동 모습을 전혀 본 적이 없고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그러겠네요. 거죠. 맞아요. 다시 돌아와서 유승준 씨가 어떤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활동을 했을 때 과연 누구가 얼만큼 유승준 씨를 보러 갈지가 의문이고 돌아와서 어떠한 영리 활동이나 혹은 공연을 했는데 이때도 주목을 받지 못할 때 어찌 보면 이때가 진정 유승준 씨가 연예인으로서 더 이상 한국에서 활동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지웅 기자님의 어떤 전망과 분석도 일리가 있어요. 한번 어찌 될지 일단은 다 예단하진 않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지 차분하게 지켜볼게요. 자, 그 밖에 관심 가는 소식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소식 우리 이담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추운데요. 네.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네. 아마 김명준의 뉴스파이터를 끝까지 늘 잘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또 클로징이 뉴스파이터의 꽃이기도 하잖아요. 아하, 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서대문구청 청소차 운전기사입니다. 저희가 맡은 구역에 매일같이
산더미 같은 종이 상자를 싣고 손수레를 끄는 어르신이 계세요. 아이고 저 어르신인가 보네요. 그런데 오르막에서는 엄두도 못 내고 저희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저희들은 중간에 좀 쉬고 싶어도 그 어르신 생각에 서둘러 이동하죠. 제 동료는 어르신 수레를 매일 오르막에서 밀어드리고 그것도 모자라 빈병과 깡통들을 따로 챙겨놨다가 어르신에게 드리고 있어요. 이 친구 몰래 보내는 거니까요. 천사표 선행을 만천하에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방송으로 제 목소리 들으니까 막 손발 오그라드는데 근데 이거 왜 보여주신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일단 이 사연은요. 시청자인 이상근 님께서 10월 23일에 보내주신 내용이고 뉴스파이터를 통해서 방송이 됐는데요. 네네. 아까 손수레를 밀고 있던 분은 김민수 님입니다. 뉴스파이터를 통해서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이 소식이 더 훈훈한 이야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뉴스파이터 영상을 보고요. 서대문구청에서 손수레를 밀어줬던 이상근님의 동료분 그리고 이 소식을 제보한 이상근님 두 분에게 표창장을 수여를 한 겁니다. 이상근, 김민수 씨는요. 주식회사 서부환경 소속이라고 하는데 네. 보물 수집을 이제 수집하는 노인을 위해서 빈병과 깡통을 모아서 드리기도 하고 손수레도 같이 밀어주고 있는데요. 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바쁜 생활 속에 자신의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이렇게 누굴 돕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표창을 줬다, 감사의 뜻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게다가 짧게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아까 손수레 직접 밀고 있던 김민수 씨 같은 경우에는요. 쑥스럽고 말도 잘 못하겠다면서 아쉽게 또 소감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해요. 대신 이 사연을 제보한 이상근 씨께서 소감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 MBN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뉴스파이터라든지 또 뉴스는 주로 MBN을 보거든요. 제가 한 일이 아주 작은 일이지만 저희 같은 청소업체 노동자들한테 이런 분들이 좀 활력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이 사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상근님과 김민수님의 어떤 저 선행이요. 진짜 요즘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정말 이 새 밑에 훈훈하게 우리의 온기를 좀 우리 사회 곳곳에 온기를 전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정말 두 분 멋지십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를 해볼게요. 자, 그런가 하면 요즘 날씨 정말 추운데 와 이분들은요 이거 절대 포기 못해 이러신답니다. 전현 평론가님. 앵커님, 이거 절대 포기 못해 얼주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제가 조금 최근에 알았어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면서 이게. 그렇습니다. 대박 사건. 얼주가족 잘 보시면 추워서 벌벌벌벌 떠는데 한 속에는 얼음이 가득 든 커피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네. 있죠. 처음엔 제가 저거 새로 나온 죽인 줄 알았어요. 죽아. 네네네.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SN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네. 카페에서 네. 주문을 받는 매대, 이제 우리 포스기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메모와 그림이 붙어 있는데 얼주가들이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뭘까요? 얼주가 여러분들 무너지면 안 돼요라고 하는데 추운 날씨에 오돌오돌 떨면서 카페에 들어와서 네. 이른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귀여운 동물 그림이 있습니다. 네. 이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 카페 사장님이 어이구 이 추운 날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 걱정이 되니까 주문한 음료를 주면서 아마 달달한 초코과자 같은 걸 서비스로 같이 주셨나 봐요. 우리가 이제 단 거 먹으면 약간 체온 욕심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네. 건데 커피도 마시고 이 과자도 받은 네티즌이 기분이 좋아서 또 인증 사진을 올린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여름에는 가끔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긴 먹으면 주로 저는 이제 뭐 목 관리 그런 차원 따뜻한 아메리카노만 주로 먹는데 혹시 백성문 변호사님 얼죽하세요? 저 완전 얼죽합니다. 대박 사건. 오. 무조건 얼죽합니다. 오호. 근데 오늘만 제가 지금 다 눈치채셨겠지만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네. 오늘 진짜 오랜만에 따뜻한 음료수 한번 마셔봤는데 네. 근데 되게 놀라운 게 있어요. 뭘까요? 이제 우리 한국에서 제일 추운 시기 하면 11월부터 한 3월 정도? 그렇죠. 그 4개월? 네. 그 4개월간 주문한 거 중에 아이스 음료 주문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제일 되겠죠. 추울 때. 한 제일 20%? 추울 때. 10%? 61%입니다. 대박 사건.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추울 때 언제예요? 한 2월? 1월.
1월. 1월 제일 춥잖아요. 네. 1, 2월 합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57%, 64%입니다. 저 통계가 있나 봐요, 진짜. 어머, 음료가. 어머. 네, 와. 저희 집 밑에 조그맣게 어느 네, 어느 커피집인지 매체가 알고 어느 있죠. 매장 있고 네. 매장. 아하. 근데 이게 오죽하면 외신에서까지 주목을 받게 그래요? 됐어요. 외국 사람들 신기하죠. 네. 야, 저렇게 추운데 지금 저 얼음 든 저 커피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좀 빨리빨리 성격 급하잖아요. 네. 아무리 추워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뜨거운 커피는 원샷이 안 돼요. 아, 맞아. 맞아. 아무리 추워도 뜨거운 커피는 원샷이 안 맞아요.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빨리빨리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와 어울리는 아주 재밌는 현상이라는 야. 그런 평입니다. 뭔가 그래도 얼주가 좋아하시면 소신이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얼주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 산타클로스 만나고 싶은 막 그런 계절이잖아요. 이제 안지용 기자님. 성탄절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죠. 네. 그때는 사람들 만나러 가야 되니까 이번에는 산타클로스가 특별한 누군가를 먼저 만나고 왔다고 오호. 합니다. 누굴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뭘까요, 네? 영국의 한 동물원에 조금은 일찍 산타가 다녀갔습니다. 침팬지들이 서둘러 선물 상자들을 확인해 보는 중인데요. 한 침팬지는 선물이 마음에 들었는지 이렇게 잔뜩 상자를 챙겨가기도 어머나. 합니다. 또 다른 녀석은 선물 상자 안에 얼굴까지 바꾸는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는데요. 이 상자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침팬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들이 잔뜩 야.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저런 거 보면요, 우리 보통 기분이 좋고 특히 우리도 사람들도 선물 받으면 진짜 그 상자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막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진짜 영락함도 사람 모습도 느껴져요, 장민 변호사님. 네, 특히나 이 선물은 정말 침팬지들이 좋아하는 견과류였다고 하는데요. 어허. 지금 보신 동물원은 영국에서 제일 큰 규모의 휩스네이드 동물원이라고 합니다. 아. 조금 일찍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한 건데 견과류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상자에 정말 얼굴을 그대로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긴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멋져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